이때 일본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주만에 정박한 태평양 함대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행장에 있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결국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일본군은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항공기를 싣고 또 띄울 수도 있는 항공모함 6척, 그리고 전함 2척, 그 외 전투함 15여 척과 항공기 350여 대와 함께 진주만 인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되게 많이 갔네. 총공격이야. 총공격인 거죠. 오전 6시 10분, 일본군은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게 됩니다. 모두 800시간이 넘는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로만 엄선된 조종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항공기는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1차 공격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태평양 함대와 항공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했는데요. 그렇지. 와. 속성적으로 그냥 당하네, 이거. 그냥 정박해 있는 거잖아요. 예. 와. 미국의 제공권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완전 영화 같아요, 그냥. 그냥. 저기 실제 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일본은 진주만 수심이 얕다는 정찰 정보를 듣고 난 후 얕은 수심에 투하할 수 있는 신형 어뢰를 개발했어요. 아. 그새. 진주만에 딱 맞는. 그렇죠. 기존 어뢰보다 물속 깊이 빠지지 않아서 수심이 얕은 진주만 폭격해는 최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 항공기의 어뢰 공격에 전함 USS 애리조나의 함수 탄약고가 터지면서 1177명의 미 해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일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2차 공격 때에 170여 대의 공격기를 추가로 발진시켰습니다. 와. 이미 자초된 미국의 전함들까지 끝까지 공격한 일본의 항공기는 1시간 50분 만에 모든 공격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살아남은 이조차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만큼 공격은 엄청났습니다. 이날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는 전함 3척이 침몰하고 18여 척의 배가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리고 항공기 188여 대가 파괴된 겁니다. 그 결과 하와이 주민을 포함해서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요. 1,3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손실된 항공기는 겨우 29대 정도였고요. 장함정과 대형 잠수함 등 6척가량이 손실되었을 뿐이었어요. 미국의 완벽한 패배였던 거죠. 일본이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주만 공격을 했던 그 대목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 2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진주만 2차 공격이 지난 후
일본의 공격 대장은 3차 공격으로 오일 탱크와 병창 기지를 폭격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지휘관 나구모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어? 더 이상의 모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일 탱크와 병참 기지가 파괴되지 않는 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좀 간과한 거죠. 불씨를 남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게 움직이는 비행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진주만 공습 전에 미군의 항공모함을 파괴해야 미국의 전력 복구를 늦출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일본은 진주만에 가서 태평양 함대의 중심축인 항공모함을 한 척도 못 얻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동했나? 진주만 공습이 있기 며칠 전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 그리고 렉싱턴호는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아, 사실은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하와이까지 온 이상 기습 공격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3차 공격 중지와 미군의 항공모함을 공격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태평양 전쟁의 뒤바뀐 향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미국의 단결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미국이 화가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지. 우리 전쟁이다. 그렇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연설을 통해서 치욕의 날로 선언하면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정말 분노했겠다. Yesterday,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us to overcome this premeditated invasion,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를 하네. 결의가 보이네, 결의에 찬. 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 뒤집힌 거죠. 원래 세계 전쟁 1차 안 하겠다 했는데 안 하겠다.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이제 완전 하겠다. 이제 애국심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입대하려고 줄 섰어요. 자원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서 싸우겠다. 네, 일본은 뭐 축제 분위기죠. 뭐 이겼다고 생각하고. 미국 이겼다. 네. 그 9명이 올해 발사하면서 죽는데 그 9명을 진주만의 구군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신으로. 진주만 공습 후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태평양의 다른 섬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이구, 많이도 점령했네요. 와, 아니 먼저 일본은 진주만 공습 이래
영국령인 말레이 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하 자원이 풍부한 보르네오, 그리고 식량과 광물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웨이크 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의 안다만 제도, 그리고 필리핀의 바탄 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와. 예, 미군은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본토가 가까운 곳에 기지가 있어야 했죠. 그곳이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태평양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낳게 된 곳이 바로 또 이 오키나와였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당시 오키나와 전투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아이씨. 아, 차이가 많이 나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아니 이게 한국마음 어느새 40척이잖아요. 아니 항공모함 40척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진짜 미국은 와. 미군과 연합군은 4년간의 태평양 전쟁을 마치기 위해 함대를 집결해서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일제히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약 3, 4일간 집중 포격을 마치고 4월 1일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미군은 드디어 오키나와 섬에 착륙했지만 섬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망갔나? 사실 일본군은 기지인 수리성에서 미군의 상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남부로 이동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그때 미군의 머리 위로 일본군의 전투기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공격이었죠. 일명 자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와, 제일 무서워. 와, 자살 공격. 와. 너무 무모해요 저거. 예, 아니, 그렇죠.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술 아니었나요? 예, 이러한 그 가미카제 특공대는 4월 6일 하루 동안 일본 큐슈의 비행 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가 출격을 했는데요. 오키나와 바다에 띄워져 있던 미군의 전투함을 약 20척이나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와, 아니 많이 했네. 그렇다면 육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륙했던 미군 중 일부가 남부 아래로 내려가 수색을 펼쳐가던 결과 일본이 만든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군은 옛 왕국의 성터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수리성 주위로 수겹의 다중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군은 이 빨간 선에서 계속 전투를 벌여가면서 아래로 이제 진격하게 되죠. 이때 일본군은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야. 그런 만큼 미국이 점령할 때마다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미군의 발목을 잡는 거네. 그렇죠. 이런 미군에게 지옥 같은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 아, 소년병인가요? 예. 미군이 포로로 잡은 소년병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바지로 활용했었어요. 대박이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철혈근황대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와. 전투 중 이런 어린아이들을 본 미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악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미군의 심리를 이용한 일본군들은 아이들에게 미리 수류탄 2개 정도씩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왜 하필 2개였을까요? 하나는 적에게, 예, 하나는 본인. 맞습니다. 만약 전투 중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천황의 총과 폭탄이 돼서 미군과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총알바지로 사용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저거 찾아내기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을 때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일본군을 색출하기 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거나 겁을 줘서 협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좀처럼 항복을 하지 않고 일본군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군은 수류탄이나 화염 방사기로 동굴 진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무슨 두더지답지. 저렇게 불에다가 불로 그냥. 오, 뭐야? 야. 게다가 일본군은 전선이 위험해질수록 주민들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집단 자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잡히지 말고. 예. 당시 수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의 강압에 의해서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요. 세뇌를 당한 결과였죠. 뭐 어떤 식으로 세뇌를 했길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해요?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도조 히데키의 명령인 전진운이라는 훈령을 주민들에게도 이제 적용시켰는데요. 특히 전진운의 내용 중에는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과의 오명을 남기지 마라. 와, 항복을 곧 죽어서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이런 세뇌를 통해 주민들은 살아서 포로가 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공포와 절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키나와 안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이어졌고 집단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수류탄을 던져서 학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와. 와.
이렇게 집단 자살을 택한 곳만 전쟁 중 30여 곳이 넘는데요. 이곳에 있던 조선인들 1만여 명 역시 일본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선인들까지. 아니 근데 왜 서로 죽고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항복하는 게 일본한테 뭐 크게 안 좋은 일인가요? 만약에 포로로 잡히면 일본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발설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미군은 5월 11일 수리성 근방 13km까지 방어선을 좁히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진군하던 미군은 수리성 근방의 슈가로프라고 불리는 고지를 향해 속사포와 박격포로 일본군에 맞서서 일주일간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국 5월 18일 미군은 슈가로프 고지를 점령하면서 빠르게 수리성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수리성을 미군이 점령하게 된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80일 넘게 벌어진 무모한 소모전으로 인해 오키나와 안에서는 총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 20만 명? 오키나와 전체 주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나머지 12만 명의 전사자는 바로 오키나와 주민들이었죠. 물론 조선인도 포함되고요. 진짜 왜 그래?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목숨을 잃은 태평양 전쟁의 최악의 전투가 바로 이곳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거죠. 트루먼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군의 희생이 나오기 전에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최근 일본 최남단 도서 지역에 미사일 부대가 하나둘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다시 방어를 명분으로 오키나와를 포함한 주변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등 또다시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매듭지지 않은 전쟁의 책임, 이것이 여전히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